저는 리움미술관에서 과학의 눈으로 미술품을 연구하고 있는 화학자 허우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는 보통 생각하기를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만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관에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작품을 수집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연구하는 기능, 그걸 또 보존하는 기능, 또 연구한 내용을 교육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보존하는 기능 역할을 하는 보존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똑같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 작품들이 후세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손상을 입은 작품이 있다면 그걸 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런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예들입니다. 그 작품들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발굴이 되었다고 하면 흙으로 덮여 있었고요. 뭐 몇백 년, 1000년 이상. 그 다음에 벌레도 먹었죠. 습기도 먹었죠. 그렇게 된 것들이 다 보존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관람객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언제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역사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조선 연산군 때 그려진 거예요. 연산군 시절에 모나리자가 그려졌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400년이 지났는데 오늘 가봐도 아주 깨끗하고 생생해요. 그 당시에는 보존 연구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방법이었겠지만 그 작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미술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작품들은 여러 사람의 노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탑은 이제 이름이 금동대탑이에요. 금동이라는 거 구리로 만든 청동 합금 위에다가 금박을 입혔다, 이런 것 뜻이거든요. 맨눈으로는 금박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숨겨진 부분에서 금박의 흔적을 여러 군데서 찾아냈어요. 보시다시피 저 탑은 객층별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한 층 한 층씩 현미경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보면은 금박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서 이것이 금박이 원래 사용이 됐던 곳이구나,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금박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래는 금박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금동대탑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는 녹이 덮여 있는, 푸른색 녹이 덮여 있는 청동의 탑을 보지만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금빛 찬란한 그런 탑을 또 속으로 또 상상하면 되겠죠. 저런 귀걸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대체로 발견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일본이나 이런 데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저렇게 예쁜 귀걸이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작은 금알갱이들이 수도 없이 박혀져 있습니다.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죠. 금알갱이 직경을 재봤더니 0.3mm에서 0.4, 0.5mm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샤프심에 똑 부러뜨렸을 때, 그걸 봤을 때 그 정도 직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금알갱이가 저렇게 예쁜 모양으로 수도 없이 많이 패턴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장식하는 방법을 누금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둥근 표면에 저거를 붙일 수가 있었을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저거를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붙일 수가 없고 동시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저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것과 동일한 형태는 지금까지도 제안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속공예 작가분하고 저걸 같이 연구하면서 재현 실험을 해봤어요. 재현 연구를 해봤는데
저런 얇은 접합 부위가 나오질 않아요. 수차례 했다가 결국은 재현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저 사진은 아직까지 아무도 보신 분 적이 없는 사진인데 1500년에 저 만든 장인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건 어떤 도구로도 볼 수가 없거든요. 맨눈으로는 절대로. 저것도 굉장히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옆에는 그 말갱이들이 다른 곳과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아마도 장인이 저 부분에 그 말갱이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다시 붙이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흔적이에요. 근데 아마 저것을 받아보셨을 그 당시에 왕이라든가 왕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그분들도 절대로 저런 실수가 있었는지 1500년에 지금까지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저게 이제 유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가끔씩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재미, 또 기쁨, 묘미 이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 북보 항아리가 이제 고려시대 항아리인데요. 원래 이름이 청자, 진사, 연화문 표형 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자라는 거는 저 자리가 청자라는 뜻이고요. 진사라는 거는 그림을 그린 재료가 진사라고 생각했고, 연화문은 연꽃 무늬가 그려져 있다. 표형은 표지방 모양이다. 주자는 주전자를 용도가 주전자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저기서 하나가 중요한 게 진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빨간색 안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황화수군이라고 하는 빨간색 안료가 있는데 궁중에서 쓰는 1월 오봉도 같은 그림을 보면은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진사 안료거든요. 근데 도자기를 처음에 딱 보니까 저것이 붉은색이고 그럼 진사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한자도 보면 바로 그 똑같은 진사가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사라는 안료는 청자가 구워지는 그런 온도까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저기서부터 의심을 했고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진사라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을 내는 산화 구리로 문양을 그렸더라. 그래서 지금은 청자, 동화, 연화문, 표지방 모양, 주전자 이렇게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술 작품을 연구할 때 가장 과학자가 어려운 방법이 과학자는 원래 부수어요. 기기로 분석이라는 건데 그 분석 장비에는 저렇게 커다란 작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작품 경우에는 국보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X선 형광 분석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저 붉은색 부분이 불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죠.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다시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시멘트로 덮여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보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고유한 문화유산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아마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재료가 아마 시멘트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존 처리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50년 후에 100년 후에 기술이 더 많이 발달했을 때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작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보존연구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무턱대고 경주에 있는 모든 왕릉들을 다 발굴하겠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발굴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욕심부리지 않고 하고 또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정말로 과학과 미술의 결합? 저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조형 작품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작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의 조형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최호람 작가님의 작품은 대체로 움직입니다. 자연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계 장치를 반드시 사용을 해요. 저 작품도 바다 사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관절이 제일 끝에 홀씨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움직입니다. 저 홀씨들이 따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또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동영상을 보면 이제
기계 장치가 뭐 삐그덕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래서 작품을 보실 때 한순간에도 같은 모습을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들도 브라운관 TV를 이용한 작품들이 대체로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공학, 전기공학과 미술이 결합된 작품이죠. 또 하나는 옛날에 조각들을 보면 돌이나 금속으로 다 만들어 있잖아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무겁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불 작가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이 작품은 이제 몬스터라는 작품인데, 이불 작가는 이런 몬스터, 괴물처럼 되는 시리즈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분의 작품은 형태는 굉장히 크지만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쉽고 또 원하는 모양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예전과 같은 돌이나 금속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재료를 플라스틱, 그 중에서도 폼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료, 백에 사용하는 메모리 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형태를 만들었어요. 돌이나 나무처럼 이런 무거운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아주 섬세한 이런 세밀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작가가 상상하는 그대로 바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작가님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이분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어요. 젤리피쉬 아이즈라는,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인 사키라는 어린 아이를 이제 꽃동산에서 놀고 있는 걸 표현한 작품인데요. 여기에 사용한 재료도 플라스틱이에요. 두 분들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는데, 저 플라스틱은 얼마나 오랫동안 갈 수 있을까요? 500년이면 흙에 묻어놓으면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저 작품은 미술품이잖아요. 500년 후에 저 작품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보전연구원의 가장 큰 연구 과제가 플라스틱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품이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미술품을 연구하는 과학계의 또 과제이긴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미술관에서 다니고 같은 작품을 30년 동안 본 적도 있거든요. 매일 달라요. 느낌이. 그 전에 못 봤던 걸 볼 수도 있고, 그 전에 못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품은 감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미술관에 오는데 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나리자 봤을 때 와, 좋구나, 이 정도만 하면 끝이에요. 네. 모나리자를 보면서 저 여인의 왜 눈썹을 왜 없는지, 저 여인은 누구였을까, 하나도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구나, 그 정도만 느끼면은, 그렇게 해서 힐링이 된다고 하면 그게 감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술관은 숙제하러 오는 데 아니에요. 정말 가볍게 오시면 돼요. 제가 작가님들하고 가끔 얘기해 볼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작가님들은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관람객이 이렇게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다들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신의 작품을 그냥 즐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예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중에게 영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볼 때 이 감상은, 이 작품은 이런 걸 느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관람객이 답답하겠어요. 나는 이걸 못 느끼니까 미술 애호가가 아닌다. 이걸 난 못 느꼈으니까 다음에 미술관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술 감상에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암만 가족 간이나 형제 간에도 그런 것처럼 똑같은 작품을 볼 때도 관람객이 전부 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서 예술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닐까? 또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받는 영감이 또 다르지 않을까? 만약에 모나리자만 보고 거기서만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작품은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처럼 화학을 전공한 직업인으로서 작품을 본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료라는 걸 먼저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화학자가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만들었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재료들이 그냥 재료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재료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또 추론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연구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어떻게 채굴을 해서 어떻게 녹여서 또 어떻게 저런 형태를 만들었지, 그런 것도 또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체에 대해서 이건 비례가 맞다, 아니면 저 동작에서는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런 모습도 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각자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제가 궁금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또 그거 하나 찾다 보면은 거기 찾아가는 과정에 책에서 또 다른 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호기심이 생겨서 또 그걸 또 보게 되고, 책을 권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청소년들한테 인터넷이라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그런 공부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작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감이라는 거는 자기 생활이나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교류를 갖고 또 많은 것을 접해보고 경험을 가지면은 내가 모르는 세계,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화학을 전공했지만 정통 화학자의 길을 간 건 아니거든요. 화학자가 가지 않는 격가지의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재미있었습니다. 남이 간 길을 그대로 밟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피어날지 모르는 씨앗처럼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쁜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즐기고 즐겁게 또 보람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